자, 회계사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프랑스 혁명, 정확히는 저번 시험 범위까지 프랑스 혁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어떤 커다란 두 틀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렇게 일으켰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 이후에 이제 총재정부를 거쳐서 통령정부까지, 그리고 통령에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것까지 배웠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나폴레옹과 빈체제라고 해서 유럽 전체에다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씨앗을 뿌렸던 나폴레옹과 그에 대항하여 원래 복고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빈체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 이런 건데요. 사실 나폴레옹은 물론 사진은 그 당시 없었고 그림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땐 키가 작게 묘사되는데, 그건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지키기 위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체격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나폴레옹 키는 그 당시 168cm로 굉장히 평범했던 키입니다. 프랑스가 나폴레옹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안해 선생님 목이 아파가지고, 프랑스가 나폴레옹을 바라보는 관점은 진짜 우리나라가 박정희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했던 어떠한 그 경제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그 업적이라든지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반대로 박정희가 말년에 이렇게 좀 이제 욕심을 부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는 반면, 하고 있듯이 나폴레옹 역시 나폴레옹이 통령 때, 그리고 또 황제 때 프랑스의 위상을 진짜 유럽 최강으로 올려놓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정책들을 펼쳤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이제 아무래도 황제 이후의 행보가 너무나 조금 그렇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제일 왼쪽에 통령이 되기 시작했던 1799년, 그리고 1804년, 그리고 1815년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연도를 적어주고요. 99년부터 4년까지 통령정부 시절일 때와 제1제정일 때의 시기를 둘로 나눠서 그 사이에 각각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우선 나폴레옹 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많이 존경받는 이유가 진짜 이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지금 프랑스가 이야기했던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그 자유의 정신, 평등의 정신, 박애의 정신, 그런 정신들을 법전으로 명문화 시켜놓은 게 이제 나폴레옹의 법전입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많이 강조했던 소유권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전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이 법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사후에도,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 역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이제 유럽의 법안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로마법이라든지 또는 게르만족의 전통법이었던 팔리카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나폴레옹 법전을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 근대화 또는 자유주의 또는 그 선거권의 확보, 그런 거 이후에 법전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 법전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립 프랑스 은행을 세워서 아무래도 프랑스의 프랑화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국립은행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그 프랑스에서 돌고 있는 화폐인 프랑화에 대한 어떠한 그 가치에 대한 보증을 국가가 세운 은행이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상주의를 이어서 프랑스의 상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모든 국민들이 같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파리인, 마르세유인, 랭스인, 리닌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프랑스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외정으로는 당시 있었던 2차 대프랑스 동맹, 진짜 프랑스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왕정을 복고시키기 위해서, 왜? 결국 프랑스에서 왕정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네 나라들도 언젠가는 왕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왕정을 복고시키기 위해서 대프랑스 동맹을 맺었었는데, 대프랑스 동맹은 그레이트 프랑스 동맹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프랑스를 상대하기 위해 맺어진 동맹, 이런 뜻이죠. 그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하게 되고요. 영국은 섬나라에서 공격을 못했지만 영국과 아미행 조약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프랑스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영국과 강화를 맺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부터 황제 즉위는 사실 모든 프랑스인들이 반겼을 정도로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의 자체에서의 어떤 프랑스인들의 반발이나 그런 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히려 미래를 봤던 선각자들, 제가 황제에 오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변질될 텐데 라고 선각자들이라든지, 또는
나폴레옹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나폴레옹을 위한 교향곡을 쓰고 있었던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부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됨에 있어서 프랑스 인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환영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었나요? 그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을 그렸던 그림을 보면은 실제 나폴레옹은 자기가 직접 왕관을 썼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대주교라든지 또는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고 왕관을 씌워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당시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또는 혈통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황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왕관을 직접 썼고 자신의 황후였던 조세핀에게도 자기가 직접 왕관을 씌워주는 그 장면을 그렸던 그림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그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됐고 황제에 걸맞는 어떤 위엄이라든지 또는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나폴레옹은 외정에 굉장히 강력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셈이 한국사를 이야기하면서 태종 이방원이라든지 또는 세조 같은 사람들이 왜 육조 직계제를 했냐면 이들은 왕위의 계승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태종이야 자기 배다른 형제의 형제까지 다 때려 죽이면서 올라갔고 세조 같은 경우도 자기의 조카를 때려 죽이면서 올라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부족한 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 육조 직계제를 하는 것처럼 황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혈통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얻은 황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황제가 됐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그 황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유럽 원정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영국 원정은 좀 실패했어요. 나폴레옹이 육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해전에서는 실제로 막 큰 힘을 못 썼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트라팔가 해전이 아니라 예전에 통영정부 시절에도 이집트 앞에 아부키르만의 해전 같은 경우에서도 나폴레옹은 이미 넬슨한테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제독이었던 넬슨에게 터지게 되고 그러나 이제 육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격파하고 신성로마 제국, 물론 당시 베스트팔렌 이후에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조약이긴 하지만 제국이긴 하지만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 지역과 프랑스 지역 사이의 라인강 연방에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하죠? 나 순간적으로 선생님 단어를 까먹었다.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라인 동맹 또는 라인 연방이라는 국가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또 러시아와 에스파냐도 역시 격파를 하죠. 물론 이제 실제로 에스파냐의 군대는 격파했지만 에스파냐의 민병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의병 같은 거에게 좀 털린 적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륙봉쇄령을 내렸어. 영국을 막기 위해서, 영국만 지금 못 잡고 있었잖아. 영국을 막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대륙봉쇄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받은 건 유럽 내 국가들, 또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영국과의 어떤 무역이나 거래가 아니라면 백성들이 굶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국가고, 그래서 영국과의 계속된 밀무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빡쳐가지고 러시아의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청해전술, 그러니까 모든 들판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고 우물에는 독을 풀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보급이나 어떤 식량 같은 것을 얻지 못하게 도망가면서 모든 걸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러시아의 추운 겨울이 오고 나서 반격을 시도해서 나폴레옹의 60만 원정군을 진짜 다 눈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포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도 다시 한번 나폴레옹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을 맺게 되고 그래서 라이프치 전투에서 패배해서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엘바 섬이라는 건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아무래도 프랑스에 좀 가깝잖아. 그래서 결국 엘바 섬에 있다가 엘바 섬을 탈출해서 다시 한번 프랑스의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이라는 영국 장군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나폴레옹의 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는 그냥 육전에서 이제 우리는 사관학교가 아니잖아.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정권이나 군사적 전술 또는 군사적 업적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폴레옹이 어떤 나폴레옹의 정복 사업이 유럽 전체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전파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주의가 나폴레옹의 원정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퍼진 것은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그러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막기 위해서 같은 그 국가 내에서 같은 민족끼리 으쌰으쌰해서 일어나자. 뭐 독일에서는 게르만족이라든지 라틴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슬라브족이라든지 이런 으쌰으쌰해서 일어나는 모두 민족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민족주의 역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프랑스를 나폴레옹의 시절 이전으로 보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빈 체제거든요. 빈 체제를 주도했던 건 아무래도 대프랑스 동맹의 주요한 국가 중 하나였던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입니다. 메테르니라는 친구는 이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빈 체제의 성격은 당연히 기존의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니까 복고적이라든지 보수적이라든지 정통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띠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언제로 돌리겠다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제도와 영토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이 했던 것처럼 어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것들을 강제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신성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같이 동맹을 맺고 여기에다 영국까지 포함해서 4국 동맹을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유를 느꼈던 유럽의 시민들 또는 유럽의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자유라는 건 원래 뒤로 빠꾸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빈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먼저 실패를 했던 저항운동 먼저 살펴보게 되면 독일의 브루펜샤프트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리당 또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테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브루펜샤프트 운동은 학생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데카브리스테난은 나폴레옹의 침략을 계기로 우리도 이런 프랑스처럼 각성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이 일으켰던 반란인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을 해가지고 빈체제 자체를 흔들고 동요시켰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그리스의 독립이죠. 그리스는 당시 서양 문화의 원류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와 그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와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충청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충청도에 위치해 있었던 그리스가 독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리스가 독립을 한다고 해서 오스만 제국이 아무리 병신이 됐더라도 쉽게 이렇게 독립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그리스를 도와줬던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국가들입니다. 이유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백성들이 워낙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를 독립시켜서 아무래도 견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했다면 러시아는 세계사에서 러시아의 꿈은 진짜 20세기 이전까지 세계사에서 러시아의 꿈은 부동항의 확보예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때 남쪽으로 진출해서 흑해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뺏겼다 다시 찾았다 뺏겼다 다시 찾았다 그랬거든. 그 과정에서 이제 완벽하게 흑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을 때린 거죠. 그리스를 도와서. 자,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왜 이게 빈체제에 흔들린 게 되버린 거냐면요. 결국 빈체제라는 건 기존에 있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어떤 보수적인 체제야. 그런데 거기서 민족주의라는 어떤 그런 씨앗 속에서 그렇게 친한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오스만 제국 하에 있던 식민지가 이렇게 독립을 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의 혁명이라는 것은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그런 메시지와 울림을 전달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끌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의 독립이 이어진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도 계속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 역시 계속 독립을 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당시 이제 에스파냐가 아무래도 주로 대부분의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었고 포르투갈이 브라질만을 따로 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그때 무슨 조약 때문에 그랬지? 그렇지. 토르데시아스 조약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일시에 이제 순차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을 하게 되는 어떤 내적 요인은 산마르틴이라든지 볼리바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국가 하나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에스파냐를 상대로 싸자. 당시 또 에스파냐는 이제 전성기가 지나가고 아무래도 쇠락해갔던 국가였고 또 북부에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세계 최강 대국인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사람들을 독립하는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프랑스 혁명에서 불어왔던 어떤 자유주의의 그런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외적 요인으로는 당연히 이제 영국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영국은 이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였던 미국이 독립해서 빠져나갔잖아. 근데 그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그런 여러 식민지들을 에스파냐가 이렇게 꿀 빨아먹고 있는 걸 참 보기가 힘들었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에스파냐의 식민지일 때보다는 자유국일 때가 영국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먹는 시장을 확보하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영국의 지원을 받게 되고 또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메리카의 일은 아메리카가 해결을 할 테니까 유럽은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간섭들을 막아내는 과정 속에서 산마르틴이나 볼리바르 같은 크리오요들, 그러니까 백인들의 후손이긴 하지만 백인인 스페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주민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남아메리카를 위한 삶을 사는 크리오요들에 의해서 이제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IT 자체는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제일 빨리 독립을 하게 된 것, 정확히 말하면 중남미 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독립을 하게 된 것은 IT라는 국가인데, 이 IT 국가의 독립은 애초에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IT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 대프랑스 동맹을 상대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던 사이에 중남미의 꿀 식민지,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꿀 식민지 중 하나였던 IT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 독립에 성공했죠. 그것은 빈체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 자체가 빈체제보다 먼저야.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안녕.